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2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조위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데다 이례적으로 대낮에 발사한 것이어서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원조 친문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공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법무부가 부당한 수사와 심야 수사 등을 금지하는 인권보호수사 규칙안을 공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법무부 훈령은 언론 자유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 2곳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착수합니다. 건설사들이 입찰을 위해 조합 측에 과도한 제한을 했는지 등을 따져봅니다. 시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칠레가 개막을 불과 17일 앞두고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었던 청와대의 외교부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통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왔고 이 조의문은 어젯 밤늦게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낮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표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사실을 공개하고 불과 3시간 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올 들어 12번째 발사인데 하필이면 대통령 상중에 그것도 조의문을 보낸 직후에 왜 도발을 했는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백대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약 90km로 탐지했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12번째 도발로 지난 2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29일 만입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전적으로 대미 메시지입니다. 최근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미국의 일과 시간대를 피해 저강도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도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발사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받은 충격의 강도는 이전보다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친 별세에 대한 친필 조의문을 보냈다고 공식 발표한 지 3시간도 안 돼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5월 25일 새벽 김정일 위원장 명의의 조전을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제2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쏜 발사체를 만약 남쪽으로 쐈다면 육해공군 통합기지가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권에 들어옵니다. 국방부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일단 방사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여전히 단거리 발사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정확히 뭘 쐈는지는 북한이 내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8월과 9월 시험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행 안정성을 확보한 북한판 에이테크스의 내륙 관통 발사 시험 또는 지난번 발사에 실패한 초대형 방사포의 수정 및 보안 시험 사격의 가능성.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370km를 쏜 이번 발사체는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육해공 3군의 통합군사기지가 있는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듭니다. 지난 8월과 9월의 방사포 도발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확도와 정밀 유도 기능이 최종 검증되었다면서 앞으로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쐈기 때문에 다음 도발은
대륙간 탄도탄 ICBM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북한은 오늘 ICBM 대신에 신형 방사포를 쏘는 것으로 미국에는 비핵화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는 대신에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모친 고 강한옥 여사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원조 친노 친문 인사가 대거 장례 미사에 참석했고 홍문종 우리 공화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 강한옥 여사의 영정 사진을 든 문준용 씨 뒤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따라 나옵니다. 시신이 운구차에 실리자 문 대통령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인의 장례 미사는 일반 신도들에게도 공개돼 40여 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원조 친노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조문온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를 추모관 밖까지 배웅하며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고 계시다고 이렇게 병원으로 해드리고 책상도 넣어드리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잘 부탁한다는 사면 요청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후 1시가 넘은 시각 경남 양산 하늘공원에서 고인의 안장식이 끝나자 청와대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조의문을 보내온 사실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어제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아 곧장 빈소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의 표시 외에 남북 간 다른 메시지는 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허리병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조 씨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조 씨는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면서요? 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한 6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심사를 마친 뒤 조 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냐는 질문에 좀 한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은 위상소송 등 조 씨에게 적용한 6가지 혐의 외에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까지 해가며 조 씨의 건강이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뿐 아니라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강제 집행 면탈 혐의도 추가한 상태입니다. 또 채용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 자금을 주면서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자, 검찰이 여러 증거들을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구속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도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을 요청하면서 몸이 안 좋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신종렬 부장판사는 조 씨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금품 전달책 역할을 했던 종범 조모 씨 등에게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밤 또는 내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속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오늘 두 차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법무부가 구속된 피의자의 불필요한 출석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내놓아서 역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대비해서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구속 수감 이후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이 예상 못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위해 오전과 오후 각각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 측이 소환에 불응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해 오후에 다시 불렀지만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 2차 조사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던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교수는 남편의 민정수석 임명을 전후해 가로등 테마주에 2차례나 투자한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 휴대폰 압수와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당하는 등 수사 진척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대비해 정 교수의 구속기한 연장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강제 수사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당시 감찰을 중단한 배경에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인데 부산시는 다만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다며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오늘 예정된 일부 지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끊었고 부산시에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유 부시장은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시장님 저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요, 외부 나가셨습니다. 혹시 어디 외근 가신 건지 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유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당시 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감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 부시장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 산하에 있었는데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후 조국 전 장관 등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를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건설사 관계자와 유 부시장의 유착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법무부가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서 검찰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한국기자협회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은 별건 수사와 심야 조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는 졸속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에 불려오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도 제한됩니다. 또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수사기관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사 대상 혐의와 무관한 별건 수사와 먼지떨기식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10월 마지막 날 부랴부랴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오늘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고검장 보고 규정은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오늘 법무부령엔 아예 빠졌습니다. 대신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할 고검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라는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대체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통제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에 수사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기자협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력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법무부가 오늘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라는 게 기존의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것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을 새롭게 내놨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자세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만들어진 수사 공보 준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기자는 이 출입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법무부가 규정이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기존에 있던 이 준칙에서 추측성 보도라는 말을 뺐고 또 오보 중에서도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만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이 뭘 잘못 알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추측성 보도라는 말을 뺀 대신요, 이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에게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자, 이 명예 침해라는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이 검사나 수사관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기사 때문에 검사나 수사관이 기분이 상하면 그 기자를 출입 제한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취재를 제한하는 규정이 그동안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동안은 이게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보의 기준은 뭡니까? 예, 법무부는요, 일단 인권을 침해하는 이라고 정의만 해놨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규정대로라면 이 법무부가 오보라고 주장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총괄 대표였다는 기사를 쓴 기자, 더 이상 검찰 취재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 기사는 나중에 거의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주가 조작의 주범이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으니까요. 자, 이처럼 오보와 진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 수두룩한데 이 법무부의 새로운 규정 때문에 실체를 규명할 통로가 차단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법무부는 출입 제한 조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검찰총장 등의 재량 사항이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인데 예.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 뭐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있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요,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기자협회 앞으로 날아온 공문 속의 초안에는요, 오보를 쓰면 출입 금지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자, 가장 기자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기자협회에 보내면서 쏙 빼놓은 거죠. 검찰 측 역시 공문을 받고는 이 언론 취재 제한은 검찰이 취할 조치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었고요.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대로라면 의견 수렴을 했다는 법무부는 반대 의견만 잔뜩 들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마디로 의견 수렴이란 요식행위만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보를 낸 데 대해서 언론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는 이미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한 이해찬 대표 책임론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주장하는 당원이 극소수라고 말하자 여기에 다시 반박글이 달리는 등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일부 당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극소수의 목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이 말이 또다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해당 발언 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엔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1000건 넘게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한 권리당원은 극소수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나? 수천만 인구 중 일부 표본만 조사하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믿느냐고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 소환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주도하고 특정 광역단체장 9명에만 집중해 당의 분열을 유도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이해찬 당대표가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는 데 앞장섰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선거를 5달 앞두고 지도부가 물러나는 건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8명의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하고 첫 환영 행사를 열었는데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명단이 오락가락하면서 김이 빠진 데다 공천 규칙을 두고도 잡음이 일어나서 총선 체제 초반부터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경제 전문가와 청년 기업인 8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하지만 애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빠지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따님이 제일 잘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영입이다? 예, 저는 제일 눈길이 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위원들의 반대와 영입 보류로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랑비옷 쫓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 당 운영의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공천 가산점 발언을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들어올 때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질책해가지고 야단 맞고 야단한 그런 얼굴 보이던가요? 기사 자체가 모순돼 있어요. 신보라 최고위원은 최근 당의 결정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감대를 얻지 못해 안타깝다며 젊은 세대의 감수성을 고려하는 감수성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조우입니다. 불과 일주일여 전에도 저가항공사의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정부가 저가항공사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보잉 737NG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저가항공업계가 비상입니다. 일단 중간 점검 결과 국내에 있는 보잉 737NG 21%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태 악화 시에는 저가항공사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는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인 B737NG. 날개 연결 부위에서 잇따라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선 150대가 운항 중인데 3만 회 이상 비행한 42대를 점검한 결과 9대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문제의 기종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2,600회 이상 운항된 22대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검사를 끝내고 나머지 86대 역시 검사를 서두를 예정입니다. 균열이 발견되면 곧바로 운항은 정지됩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보유기종 전부가 보잉 737NG인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점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평균 발생이 한 5% 정도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기계라는 거는 많이 운항하면 운항할수록 그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보잉은 다음 달 수리를 위한 기술진을 보낼 예정인데 점검과 부품 교체에 최소 2, 3주가 걸릴 거란 관측입니다. 한 달에 200회 정도 좀 뜨고 있잖아요. 그 정도면 수익을 내지 못하겠죠, 이제. 일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가 예상치 못한 안전 리스크에도 빠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가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 지역 2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착수합니다. 이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곳이다 보니까 시공사들의 과열 경쟁에 조합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잡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이 지선호 기자가 점입 가경인 재개발 지역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 앞에 수십 명이 모여 항의합니다. 서울 가련 1구역 조합은 최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시공사 2곳 가운데 한 곳의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조합은 입찰 제안서에 위법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깜깜이 결정이라는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근 이사하고 비상근 이사님들이 보지도 못한 그 입찰 조건서를 대의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개발 사상 최대 규모인 한남 3구역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약이 난무하는 등 대형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불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지금 뽑았잖아요. 뽑았으면 신뢰를 하고 믿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주시는 거고요. 조합원 갈등과 과열 수주전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 몫입니다.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주거 불편이 장기화되는 등 결국 조합원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문가들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두 재개발 지역에 대해 유례없는 강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서울 외곽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솔깃할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하나 더 만드는 등 수도권 주요 거점 간의 이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교통망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서울 관통도로에 지하도로를 추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걸 11년 뒤인 2030년까지 해내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주요 거점인 여의도. 인천에서 이곳으로 출근하려면 많게는 8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요 거점 간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GTX D 노선 신설이 추진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이 철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2030년까지 대도시권 철도망을 현재의 2배 수준인 2,800km까지 확대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서쪽 신도시와 업무지구를 연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대심도 지하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하는 자동차, 지상은 대중교통만 다니도록 해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광역버스 운행도 지방 대도시까지로 확대하고 예약제를 통해 버스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역, 여의도, 강남까지 30분대에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과 기간 면에서 쉽지 않은 계획이라고 지적합니다. ABC, 예비 타당성 해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한데 D 노선까지 지하차도 문제도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이렇게 검토돼가지고 다 취소된 거거든요.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도 있어 실행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돼지고기 반값 행사가 열려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꺼리면서 도매 가격이 돼지열병 발병 이전보다 30% 넘게 폭락하자 양돈 농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온 건데요. 이정민 기자가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한두! 주세요. 돼지고기가 부위를 가리지 않고 전부 반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려요? 네. 지금 앞다리 하나하고 삼겹 2개 해서 만 원이. 삼겹살은 100g에 1,000원도 안 됩니다. 양돈 농가들은 이렇게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돼지고기 소비를 호소했습니다. 전국 대형마트에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50% 할인해 팝니다. 사람한테는 전혀 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거래에 있어서 진짜 믿고 먹을 수 있구나 해서 오늘 당장 샀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소비자 절반 가까이가 돼지고기 소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3,0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돼지열병 발병 전보다 36%나 급락한 가격입니다. 양돈 농가는 돼지를 키워봐야 손해만 나는 상황이라며 경영난을 호소합니다. 두당 한 마리를 출하하여도 농가에서는 한 15만 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출하를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들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만에 하나 감염된 돼지를 먹더라도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경찰이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해서 발부된 겁니다. 그런데 윤 씨가 난 메신저로 출석 요구를 받아서 경찰인지 몰랐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윤지호 씨가 오늘 새벽 SNS에 올린 메신저 대화. 경찰관이 윤 씨에게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윤 씨는 이 대화를 올리면서 카톡으로 연락이 온다는 게 의아했다며 신분증도 주지 않아 경찰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신저 대화명이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메신저를 통해 3번의 출석 요구를 했고 이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서야 이 같은 주장을 편 겁니다. 경찰은 윤 씨가 출국한 이후 꾸준히 메신저로 연락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과 사건 번호, 사무실과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도 알려줬다며 경찰관인 걸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명을 임시로 바꾼 것도 당시 다른 수사로 인한 것이라고 이미 윤 씨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입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여를 하는데요,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고. 경찰은 캐나다와 사법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면서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 국립대에서 몰카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불법 촬영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교수였습니다. 5년여 동안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1,500여 건에 이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대전에 있는 충남대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 대학 연구교수 A씨가 몰래 카메라를 찍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조사했더니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 1,500여 건이 나왔습니다. 1,000장 이상 이렇게 발견은 됐는데 자신도 모르게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가지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대부분 교내 화장실과 계단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 있을 줄도 몰랐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불안하고. 충남대는 지난 28일 A씨에 대해 출근 정지 조치했고 오늘 A씨와의 연구교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품위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위배가 되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충남대는 교내 시설물의 불법 촬영 탐지를 연간 4차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에 수시로 참석하고 주민들에게 상품권과 선심성 관광도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노후 보장을 위해 맡긴 돈 700조 원을 굴리고 있는데 이사장이 지역구에 공을 들이는 사이 베테랑 직원들이 잇따라 떠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이 지난 19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행사에 방문했습니다. 2017년 12월엔 경로당을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지난해 4월엔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개관 3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전주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구 관리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달 초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경로당에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전주시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60명을 초청해 충북 제천시로 관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관계자는 지역 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평화당은 내일 김 이사장의 관건 선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포상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했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요청에 따라 관광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본부 이전 이후 퇴사한 인력만 69명에 이르고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이번에는 국가보훈처 문제입니다. 얼마 전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국회 정인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간부가 국회 출석 요구에 2차례나 불응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국회도 무시하는 막무가내 국가보훈처에 맞췄습니다. 지난 18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장.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산하기관장 퇴진 압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부른 A 부이사관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죠. 보훈처의 조직의 영과 기강이 어떤 상태이길래 아랫사람이 멋대로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받게 돼서 좀 당황, 노력은 해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쩔쩔매는 보훈처장을 여당 소속 정무위원장도 질책했습니다. 보훈처장께서는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A 부이사관은 이날에 이어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이란 이유를 댔는데 피우진 전 보훈처장도 같은 이유로 국감에 협조하지 않았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합니다. 피 전 처장은 손혜원 의원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보훈처는 이번 정권 초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당시 독립기념관장에게 BH의 뜻이라며 일주일 내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는 등 전 정권 인사들을 찍어냈다는 폭로들이 쏟아졌죠. 빚쟁이한테 하듯이 저렇게 독촉하고 압박하고 핍박을. 피 전 처장 재임 시절 특별 승진 형식으로 승진한 A 부이사관은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보훈처장과 차장까지 나서 국회 출석을 설득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하극상이 벌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국회 불출석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징계란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보훈처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손혜원 의원은 오빠가 전화로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었죠.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화 신청은 없었고 담당 국장이 전화 신청이 온 것처럼 꾸민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 서훈을 추진하다 거센 비판을 받았고 지난 8월엔 북한 목함질의 폭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현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도 밝혀졌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대우를 받는 곳이 국가보훈처잖아요. 진짜 처음으로 군대 간 걸 후회했었거든요. 이제는 기강회의 논란까지 휩싸인 보훈처가 언제쯤 다시 바로 설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외교 행사에서 의전 실수가 끊이지 않고 우리 외교가 길을 잃었다는 지적은 수없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엘리트 외교관들이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보직에서 배제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외교부의 고위직 대기 발령자 명단을 입수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외교부 고위공무원단 대기 발령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무보직자는 총 51명으로 31억여 원의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매년 10명이 넘는 외교 엘리트들이 보직 없이 월급만 받은 겁니다. 무보직 기간이 20개월이 넘는 외교관도 4명이나 됐습니다. 이들 중 전 정부에서 황교안 총리의 외교 보좌관을 지낸 A씨는 26개월째 무보직 상태며 전 주미공사를 지낸 외교관 B씨는 21개월 동안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 6월 명예퇴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손꼽히는 미국통이었습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고위 외교관을 성향으로 분류해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대미 대일 외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명의 외교관이라도 더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간 무보직 대기 발령자를 운영하는 외교부의 실태는 문제가 많습니다. 외교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재외공간 인사를 위해 보직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고위직 무보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칠레가 다음 달로 예정됐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 촉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문인데요. 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었던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칠레 정부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월로 예정됐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도 취소했습니다. Nuestro gobierno y con profundo dolor, porque este es un dolor para Chile, ha resuelto no realizar la cumbre de APEC. 기폭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30페소, 우리 돈으로 50원 올린다고 발표하자 경제난과 사회 불평등에 반감을 품어온 민심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폭발한 겁니다. 시위가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2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연행됐습니다. Pero mientras no haya leyes y una nueva constitución donde esos beneficios lleguen a todos, no pasa nada que se suspenda. 참가국 정상 간 양자회담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산티아고에서 무역협상 1차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던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카오 등 다른 장소에서 만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 회복에 기대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IS의 수장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 당시 은신처를 폭격하는 등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과격한 발언으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죠. 훌쩍이며 울었다라고 표현했던 알바그다디의 최후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군 헬기가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알바그다디 세력 근거지에 접근합니다. 지상에 있던 IS 무장 세력의 방어 공격에 미군 헬기가 대응 사격에 나섭니다. 이어 헬기에서 내린 미군 특공대가 알바그다디의 은신처에 다가갑니다. 작전이 끝난 뒤에는 F-15 전투기와 MQ-9 드론이 은신처를 폭격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드론으로 촬영됐는데 알바그다디의 최후 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영상으론 알바그다디가 훌쩍였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e crawled into a hole with two small children and blew himself up. I'm not able to confirm anything else about his last seconds. I just can't confirm that one way or another. CNN은 트럼프가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켜본 상황실에서는 알바그다디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국방부 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But I don't know what the source of that was there, but I assume it was talking directly to unit members. 외신들은 트럼프가 조롱을 섞어 묘사한 최후의 상황은 과장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메이저리그 워싱턴이 창단 5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재밌는 건 홈 경기는 모두 패하고 원정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건데요.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7회 초 워싱턴이 1대2로 뒤진 상황. 워싱턴의 노장 하위 캔드릭이 교체된 상대 투수 해리스를 상대로 홀을 마치는 역전 투런포를 때립니다. 역투하던 휴스턴 선발 그레인키가 마운드를 내려가자마자 경기를 뒤집은 워싱턴은 이어진 8회와 9회에도 점수를 추가하며 6대2까지 달아났습니다. 목 부상 후유증에 시달려온 워싱턴 에이스 슈어저는 5이닝 2실점으로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워싱턴의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순간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워싱턴 허드슨이 글러브를 던지며 포효합니다. 창단 50년 만에 처음 진출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 워싱턴 포스트는 95년 만에 워싱턴 지역 연고팀 우승에 호외까지 발행했습니다.
월드시리즈 MVP는 선발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끈 워싱턴의 스트라스버그입니다. It's just surreal, and to be able to do it with this group of guys is just something special. 이번 월드시리즈는 사상 최초로 원정팀이 모두 이기는 진기록도 달성됐습니다. 휴스턴은 정규 시즌 전체 승률 1위 팀으로 난적 양키스를 누르고 월드시리즈까지 올랐지만 워싱턴의 역전 우승을 내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TV조선 장동훈입니다. 서울 구반포 아파트를 빙 둘러 한강으로 흐르는 반포천 따라서 숲이 우거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길목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동상, 수필가 피천덕입니다. 97의 세상을 뜨기까지 구반포 아파트에 살며 주옥 같은 글을 남겼죠. 그의 집을 무시로 드나들며 안부를 여쭙고 대중탕에서 등을 밀어드렸던 사람이 샘터사의 김성구 대표입니다. 김 대표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 김재순 전 국회의장을 따라서 세배를 간 이래 피천덕 선생을 친할아버지처럼 따르고 모셨다고 합니다. 그런 정성을 기울여 월간 샘터는 기라성 같은 글쟁이들의 원고를 받아 실었습니다. 피천덕 선생을 비롯해 법정스님, 소설가 최인호, 이혜인 수녀, 장영희 교수가 단골 필자였죠. 장욱진, 천경자, 이종상 같은 대가들도 기꺼이 표지와 사파를 그려줬습니다. 시인 박인화는 명시 목마와 숙녀에서 인생은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이라고 탄식했습니다. 처음엔 산뜻하지만 곧 빛이 바래는 대중 잡지의 표지같이 인생도 덧없다는 넋두리였죠. 하지만 한 권의 수필집처럼 책장에 꽂아두고 싶은 교양 잡지도 있습니다. 월간 샘터가 그런 잡지의 대명사였습니다.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1970년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교양지로 창간해 한때는 50만 부까지 찍으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법정스님은 선방한담을 16년 동안 연재했고 최인호 씨는 일기장 같은 소설 가족을 무려 35년이나 써내려갔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시인 강은교, 정호승, 소설가 김성옥, 윤우명, 그리고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이 이 샘터에서 일하며 글을 썼습니다. 명사들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야기도 샘물처럼 차고 넘쳤죠. 이민간 교민, 파독광부와 간호사들도 삶의 애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샘터가 작고 소중한 행복 일깨우는 49년 동안의 속상임을 이제 곧 멈춘다고 합니다. 갈수록 책을 멀리하는 디지털 시대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기휴관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폐간이나 다름없습니다. 휴대폰에 익숙한 요즘 세대는 아닐지라도 오랜 친구를 잃듯 아쉽고 허전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갈증을 축여주던 샘물이 언제든 다시 흐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0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샘터 마르다였습니다. 가을 황사가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모그까지 더해져 상태가 더 좋지 않은데요. 내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면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텀블러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9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9도, 강릉 20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4, 5도 높은 거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옅어지겠습니다. 또 영동 지역은 일요일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